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인 여자입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니, 있었다는 표현이 맞네요. 지금은 남이니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너무 믿었다는 것. 그리고 제 자신은 너무 믿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게 끝나고 나니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배신해줘서 말이죠.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5살 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는 은행 텔러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막 대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죠. 남편은 제 창구에 통장을 만들러 왔다가 제 이름표를 보고는 이름이 참 예쁘네요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흔한 작업 멘트였는데 그때는 그게 참 설레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은행에 들르더니 커피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남편처럼 성실해 보이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데이트할 때도 늘 계획을 세워서 움직였고 약속 시간은 칼같이 지켰어요. 제 생일도 절대 잊지 않았고 기념일마다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릴 때도 정장을 빼입고 와서는 잘 부탁드립니다 라며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시고는 저 친구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고 27살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여보, 나 절대 당신 실망시키는 일 없을게.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 없이요. 신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야근을 해도 집에 오면 늘 밝은 얼굴이었고 주말에는 제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 갔어요. 저는 결혼 후에도 은행에서 계속 일했는데 남편은 한 번도 집에서 쉬지 그래? 같은 소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신 커리어도 중요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말해줬죠. 집안일도 함께 했어요. 설거지는 남편이, 빨래는 제가, 청소는 번갈아 가면서 했습니다. 주말에는 같이 마트 가서 장도 보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도 했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언니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요즘 남자 중에 저런 남자 없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결혼 3년 차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고생했어. 정말 고마워.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매일 퇴근 후 찾아와서 아기 기저귀도 갈아주고 제 식사도 챙겨줬습니다. 간호사들이 남편분 정말 좋으시네요 라고 할 정도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변화는 아주 천천히 왔습니다. 너무 서서히 와서 제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요. 아이가 돌 지나고 나서부터였을까요? 남편의 야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여보,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 좀 바빠. 미안해. 이해했습니다. 대기업 다니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도 은행에서 일하면서 바쁜 시기가 있다는 걸 아니까요. 괜찮아. 당신 힘들 텐데 집에 와서라도 편히 쉬어. 그런데 집에 와서도 남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다며 일찍 자버리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곤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일 때문에 힘든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도 회사 일 때문에 나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여보, 미안한데 오늘 회의 있어서 회사 나가야 할 것 같아. 주말에도 회의를 해? 응, 중요한 프로젝트라서. 저녁에는 일찍 들어올게. 그렇게 말하고 나가면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술 냄새를 풍기면서요. 회의 끝나고 팀원들이랑 한잔했어. 미안. 이해했습니다. 또 이해했어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해할수록 남편은 점점 더 제 이해를 당연하게 여기더군요. 아이가 3살 되던 해 저는 은행을 그만뒀습니다. 남편이 그만두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죠. 아이가 자주 아팠고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오면 누군가는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고 결국 제가 조퇴를 하거나 연차를 써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직장 상사의 눈총도 받았고 승진에서도 밀렸습니다. 고민 끝에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내가 일을 그만둘까봐. 아무래도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게 쉽지 않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게 좋겠어. 사실 나도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걱정했어. 내가 열심히 벌 테니까 당신은 아이 잘 키워줘.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10년 가까이 다닌 직장을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였다는 걸요. 전업주부가 된 후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 출근 준비하고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집안일하고 저녁 준비하고 아이 데리러 가고 저녁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하루하루가 반복이었습니다. 남편은요? 여전히 야근이 많았고 주말에도 회사 일로 나가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집에서 쉬는데 뭐가 힘들어? 나는 매일 회사 가서 스트레스 받는데. 그 말을 들으면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남편이 더 힘들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지워갔습니다. 시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저를 그다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제 친정이 그렇게 잘 사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너무 좋은 회사 다니니까 며느리감도 좀 더 좋은 데서 골랐으면 좋았을 텐데.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듣고도 웃으며 넘어갔고요.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 마음에 들면 되는 거지. 겉으로는 저를 감싸는 척했지만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대들지도 못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저는 시댁에 가서 온종일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하고 차례 지내고 설거지하고. 시누이는 결혼해서 애가 둘이나 있었는데 아이들 봐야 해서라는 핑계로 명절에 와서도 거실에 앉아만 있었어요. 형님, 수고하세요. 저는 애들 좀 봐야 해서요. 그러면서 TV만 보고 앉아 있었죠. 시어머니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큰 며느리가 해야지. 작은 딸은 애들 키우느라 바쁜데. 제가 애를 키우는 건 바쁜 게 아닌가 봅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또 참았어요. 남편에게 말해봐도 소용없었거든요. 여보, 그래도 엄마니까. 좀 이해해줘. 이해, 또 이해. 제 인생은 이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학원도 여러 개 다니고 주말마다 체험학습도 가는데 우리 아이는 그러지 못했어요. 남편 월급이 적은 건 아니었지만 남편은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술 마시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취미라며 비싼 카메라도 샀어요. 여보, 이번 달 카드값 좀 많이 나왔네. 아, 그게 회사 사람들이랑 모임이 좀 많아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 또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 교육비를 쓰기가 빠듯했어요. 저는 생활비를 아끼고 또 아껴서 아이 학원비를 댔습니다. 제 옷은 몇 년째 똑같은 걸 입었고 미용실도 반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했어요. 친구들 만나서 밥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약속을 피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가난해?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친구들은 다 학원도 많이 다니고 해외여행도 가는데 우리는 항상 집에만 있잖아.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우리 아이 교육에 좀 더 투자하면 안 될까?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여보, 지금도 충분히 잘 키우고 있잖아. 너무 다른 집이랑 비교하지 마. 남편의 골프채 가방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불행하기만 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힘든 순간들도 많았지만 나름 행복한 순간도 있었으니까요. 아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을 때, 제 손을 꼭 잡으며 엄마 사랑해라고 말할 때, 그런 순간들은 모든 힘듦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남편도 가끔은 제 생일을 챙겨주고 결혼기념일에 꽃을 사다 주기도 했어요. 여보, 항상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 이게 가족이지.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는 거야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 월급 그 정도면 괜찮은 거지.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고 술 마시고 집에서 행패 부리는 것도 아니잖아. 요즘 세상에 그 정도면 좋은 남편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욕을 하거나 손찌검을 한 적이 없었어요.
바람 피운다는 소문도 들어본 적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제 삶이 조금 불만스러워도 남편이 제 의견을 무시해도 시댁에서 제게 함부로 대해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아침에 깨워줄 사람도, 도시락 싸줄 사람도, 밤에 잘 자라고 인사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아이가 없으니 남편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녁을 먹어도 서로 말없이 먹었고 TV를 봐도 각자 보고 싶은 채널이 달랐습니다. 여보, 주말에 우리 둘이서 어디 놀러 갈까?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나 이번 주말에 골프 약속 있어. 다음에 가자.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아이의 부모로만 존재했던 거라는 걸요.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우리 관계는 아이가 없으니 돌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응, 그냥 그렇지 뭐. 애 대학 보내고 나니까 할 게 없더라. 남편이랑은 잘 지내?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얼굴 보니까 다 알겠다. 남편이랑 사이 안 좋구나.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있잖아, 나도 그랬어. 애 키울 때는 몰랐는데 애 보내고 나니까 남편이랑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다시 일 시작했어. 일을? 응. 파트타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일하니까 훨씬 좋더라. 너도 뭐라도 해봐.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 친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경력 단절이 있었지만 다행히 마트에서 파트타임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어요. 경력이 좀 오래됐네요. 네,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합격했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오랜만에 제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니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나 마트에서 일하기로 했어. 뭐? 갑자기 왜?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리고 돈도 좀 벌고 싶고. 남편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내가 돈 버는데 당신이 뭐하러 일을 해? 창피하게. 창피? 일하는 게 왜 창피해?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남편 월급이 적어서 부인이 마트에서 일한다고.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났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왜 남 눈치를 봐야 해? 에휴, 하고 싶으면 해. 대신 집안일은 계속 당신이 하는 거야. 내가 도와줄 시간 없어. 알았습니다. 어차피 혼자 해왔으니까요.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제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손님들을 응대하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번 돈이었어요.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제 돈. 그 돈으로 처음 한 일은 제 옷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새 옷을 입어봤어요.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였을까요? 그날 미용실에도 갔습니다. 파마도 하고 염색도 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머리 했어? 응. 돈 많이 들었겠네. 내가 번 돈으로 한 거야.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저는 조금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었어요. 혹시 남편이랑 헤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점점 그 생각이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헤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 돈이 필요하겠지. 집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버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어차피 제가 번 돈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5년 동안 꾸준히 모았습니다. 시급이 적어도 오래 일하면 그만큼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남편 몰래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마트 동료 중에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한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언니,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있지. 경매 공부해봐. 요즘은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물건들 많아.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경매 관련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유튜브로 강의도 찾아봤고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계속 공부하다 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3년 차에 처음으로 경매에 도전했습니다. 지방의 작은 상가였어요. 낙찰가가 3천만 원 정도였는데 제가 모은 돈으로 딱 맞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입찰했고 낙찰됐습니다. 그 상가를 리모델링해서 새를 놓았는데 매달 월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돈으로 또 다른 물건을 낙찰받았고 그렇게 5년 동안 총 3개의 부동산을 확보했습니다. 남편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낮에 마트에서 일하고 저녁에 부동산 공부를 하고 주말에 경매장을 다니는 걸요. 여보,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 그래, 다녀와. 그렇게 무심하게 대답하는 남편 뒤에서 저는 제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55이 되던 해 회사에서 희망퇴직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퇴직할 것 같아. 그래? 퇴직금은 얼마나 나와? 글쎄, 한 3억 정도 되려나? 3억.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일단 받고 나서 생각해봐야지. 재취업도 알아보고.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 같지 않게 들떠 있더라고요. 저녁에도 자주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나가는 날이 많았어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아, 퇴직 전에 동료들이랑 모임이 많아서. 다들 헤어지는 거니까 자주 보려고. 그러면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남편. 가끔 메시지가 오면 피식 웃으면서 답장을 보냈어요.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도요. 누구한테 온 거야? 응. 아, 회사 후배. 퇴직 선물 뭐 받고 싶냐고 물어보네.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화면을 제게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곧 알게 될 거니까요. 남편의 퇴직일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하더니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오늘 기분이 어때? 시원섭섭하네. 30년을 다녔는데? 그래도 이제 편하게 쉴 수 있잖아. 그러게.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봐야지. 내 인생이라는 표현이 묘하게 걸렸지만 넘어갔습니다. 저녁 때 남편이 퇴직금 통장을 들고 왔습니다. 여보, 봐봐. 3억 2천이 들어왔어. 많이 들어왔네. 그러게. 이 돈으로 뭐 할까? 전세 끼고 있던 아파트도 이제 사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결혼하고 줄곧 전세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돈 관리를 못해서 집을 살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래,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네. 근데 당장은 말고 조금 있다가 하자. 지금은 좀 쉬고 싶어. 뭔가 이상했지만 또 넘어갔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빈둥거리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집에서 TV만 보고 있었어요. 여보, 재취업 알아보는 건 어떻게 됐어? 아, 그거? 나이가 있어서 쉽지 않더라.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러면서도 구직 사이트를 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스마트폰만 계속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내일부터 며칠 좀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퇴직 기념으로. 갑자기? 언제 계획한 건데? 아, 전부터 얘기는 나왔었어. 근데 확정된 게 오늘이라서. 뭔가 수상했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강원도 쪽으로. 3박 4일 정도. 누구랑 가는데? 회사 동기들이랑. 왜 이렇게 캐묻어?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냥 궁금해서. 에휴, 걱정 마. 금방 다녀올게.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큰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3박 4일에 저렇게 큰 짐이 필요한가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없는 집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답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밥 차려줄 사람도 없고 빨래해줄 사람도 없으니까요.
저는 마트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제가 먹고 싶은 걸 해먹고 보고 싶은 TV를 보고 일찍 잠들었습니다. 남편한테서는 연락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잘 지내? 라고 문자를 보내면 한참 뒤에 응이라고만 답장이 왔습니다. 사진 한 장 보내주는 것도 없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야?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강원도가 아니라 부산에서 결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부산?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친구들 연락처를 뒤져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민수 아내인데요. 혹시 지금 민수랑 같이 여행 중이세요? 네. 무슨 여행요? 저 지금 회사에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남편은 혼자 간 거였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닐 수도 있죠. 나흘째 되는 날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에 마중 나갔더니 남편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다녀왔어. 여행 어땠어? 응, 좋았어. 사진 좀 보여줘. 아, 사진은 별로 안 찍었어. 그래? 근데 강원도 날씨는 어땠어? 남편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강원도 간다고 했잖아. 날씨 어땠냐고. 아, 응. 좋았어. 부산은 안 갔어? 이 말에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카드 내역 봤어. 부산에서 결제되더라. 왜 거짓말했어?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사실은. 그리고 남편이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첫사랑을 만나고 왔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첫사랑을 만나고 왔어. 갑자기 무슨 첫사랑? 남편은 소파에 앉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몇 달 전에 우연히 연락이 닿았어. SNS에서. 그래서? 그냥 반가워서 연락하다 보니까 만나보고 싶더라고. 그게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돼? 당신한테 말하면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이해? 30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는 거짓말을 하고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한테는 솔직한 거네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데?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나 이혼하고 싶어.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진짜 사랑했던 게 누구였는지 알겠더라고.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당신이랑 살면서 불행한 건 아니었어. 근데 그냥 의무감으로 산 것 같아. 이제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고 싶어. 남편의 말을 듣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도 너 만나고 싶대? 응. 그 사람도 이혼했어. 지금 혼자 살고 있고. 얼마나 만났는데 벌써 이혼 얘기까지 나와? 몇 달 동안 계속 연락하면서 만났어. 몇 달? 그러니까 퇴직하기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는 거네요. 퇴직금은? 뭐? 퇴직금 3억 넘게 받았잖아. 그 돈은 어떻게 할 건데? 남편은 또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반반 나누자. 그게 공평하잖아. 공평? 30년을 제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는데 돈 반 받는 게 공평하다고요? 알았어. 정말? 당신이 이렇게 쉽게 이해해 줄 줄 몰랐는데. 이해한 게 아닙니다. 저도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이혼 서류를 가져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근데 이게 우리 둘 다에게 좋은 일이야. 당신도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 자유? 당신이 원해서 하는 이혼인데 무슨 자유를 운운하는 거죠? 서류에 사인만 하면 돼. 재산은 반반 나누는 걸로 합의했고. 잠깐. 제가 말을 꺼내자 남편이 쳐다봤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어. 뭔데? 재산 분할 말이야. 반반은 안 돼.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합의한 거잖아. 내가 언제 합의했어? 당신 혼자 정한 거지. 그럼 얼마를 원하는데? 73. 뭐? 나 70%, 당신 30%.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말이 돼? 그 돈 내가 번 건데?
맞아. 당신이 벌었지. 근데 내가 30년 동안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고 당신 시중 들면서 당신이 일할 수 있게 해준 거 아니야? 그래도 73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 내가 30년 동안 받은 게 뭔데? 생활비 조금 받은 거 말고는 없잖아. 내 명의로 된 재산도 하나 없고. 당신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당연하지. 당신도 돈 때문에 이혼하는 거잖아. 첫사랑이랑 살려면 돈 있어야 하니까.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내 재산 목록. 이혼하려면 이것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이 서류를 받아들고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부동산이 3개? 응. 내가 지난 5년 동안 모아서 산 거야. 어떻게? 당신이 무슨 돈으로? 마트에서 번 돈으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경매로 샀어. 지금 시세로는 총 2억 정도 돼.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통장 잔고. 여기도 5천만 원 있어. 미쳤어? 아니, 정신 똑바로 차린 거지. 당신이랑 살다 보니까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미리 준비한 거야. 남편은 한참 동안 서류를 보다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5년 전부터. 아들 대학 보내고 나서. 그럼 그때부터 이혼할 생각이었어? 아니. 처음에는 그냥 내 노후 준비였어.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남편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퇴직금은 73으로 나누고 내 재산은 내가 다 가질게. 그리고 집은 당신이 가져. 잠깐, 그럼 나는 1억 정도밖에 못 가져가는 거잖아. 맞아. 그래도 당신 첫사랑이랑 시작하기엔 충분하지 않아? 남편은 며칠 동안 생각하겠다며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러다가 나와서 말했어요. 여보, 다시 생각해보자. 이혼 안 하면 안 될까? 갑자기?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첫사랑은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었던 것 같아. 웃음이 났습니다. 돈 계산해보니까 마음이 바뀐 거지? 아니야. 진심으로 당신이랑 계속 살고 싶어. 싫어. 나는 이혼할래.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왜? 내가 잘못했다잖아. 응, 잘못했지. 근데 나는 용서 안 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당신이랑 계속 사는 게 싫었어. 뭐? 30년 동안 참고 살았어.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제 멋대로였는지 다 참았어. 근데 이제 안 참아도 되잖아.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니까. 여보. 그리고 말이야, 이제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당신 말대로 진짜 내 인생을. 남편은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법적으로 따져도 제가 유리했거든요.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첫사랑과의 관계도 불륜으로 볼 수 있었으니까요. 변호사를 통해 정리하니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재산 분할 남편 퇴직금의 70%는 제가, 30%는 남편이. 저의 개인 재산 2억 5천은 전부 제가. 전세집은 남편이. 정리하고 나니 제 손에 남은 돈은 총 4억 가까이 됐습니다. 남편은 1억 정도를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여보, 아니. 미안해. 이렇게 헤어지게 돼서. 나는 안 미안해. 오히려 고마워. 덕분에 자유로워졌으니까. 남편은 쓸쓸한 표정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후련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전세집을 정리하고 제 소유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혼자 살기엔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마트 일은 그만뒀습니다. 대신 부동산 투자에 더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상가를 하나 더 샀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더라고요. 혼자 살기엔 넉넉한 돈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유럽 한 달 여행.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였어요. 파리에서 와인을 마시고 로마에서 파스타를 먹고 바르셀로나에서 건축물을 구경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즐거웠어요.
누가 간섭하지도 않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이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아빠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아빠가 첫사랑이랑 헤어졌대. 그래? 응. 아빠가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 여자가 태도가 바뀌었나 봐.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아빠가 지금 일자리 찾는다는데 나이 때문에 쉽지 않대. 그렇겠지. 엄마는 괜찮아? 응, 나는 아주 좋아. 다행이다.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 행복해 보여. 아들도 처음에는 부모님 이혼 소식에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이해한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니까 엄마는 당당하게 살아. 알았지? 그럴게. 고마워, 아들. 이혼 후 1년이 되던 날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야? 아니에요. 이제 남이잖아요. 아이고, 미안하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우리 며느리였는데.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민수 얘기 좀 하려고. 전전 남편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알아. 근데 좀 들어줘. 민수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거든. 그게 제가 알 바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30년을 살았는데 바로 그 30년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그 30년 동안 어머님도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전화 끊을게요. 잠깐. 그래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휘둘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 후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부동산은 5개로 늘었고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생깁니다.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고 와인 공부도 하고 있어요. 친구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소원했던 친구들이요. 너 완전 달라졌다. 표정이 밝아졌어.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남편이랑 헤어지길 잘한 것 같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남편이 이혼하자고 안 했으면 어땠을까? 아마도 저는 계속 참고 살았을 거예요. 불행하다는 것도 모른 채로요. 그런 의미에서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맞습니다.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30년 동안 제가 이기적이지 못했던 건 어떻게 설명하죠? 30년 동안 제 꿈을 포기하고 제 직장을 그만두고 제 시간을 다 내어주고 살았는데요. 그 30년 동안 남편은 제게 뭘 해줬나요? 경제적으로 지원했다고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내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요. 저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사세요. 특히 여성분들. 남편을 위해, 아이를 위해, 시댁을 위해 제 인생을 다 쏟아붓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남편이 당신을 배신할 수도 있어요. 아이는 커서 독립할 거예요. 시댁은 당신이 힘들 때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미리 준비하세요. 당신만의 돈을 모으세요. 당신만의 커리어를 쌓으세요. 당신만의 미래를 준비하세요. 저처럼요. 저는 5년 동안 준비했고 덕분에 이혼 후에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준비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을 때 울면서 매달렸을 거예요. 이혼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죠. 이게 바로 준비의 힘입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말해요. 오늘도 수고했어.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어. 30년 동안 한 번도 제 자신을 칭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행복해져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그냥 나로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물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요. 하지만 그 외로움보다 자유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지만 결혼 생활의 불행은 제가 선택할 수 없었으니까요. 딱 한 가지 후회되는 게 있다면 더 일찍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조금만 더 빨리 제 인생을 돌아봤다면, 조금만 더 빨리 제 자신을 믿었다면
아마 저는 40대 초반부터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아이 크면, 남편 은퇴하면,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때라는 건 오지 않더라고요.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평생 기다리기만 하게 됩니다. 30년 동안 저는 남편을 위해 참고 아이를 위해 미루고 시댁을 위해 입을 다물며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꿈은 아주 조용히 사라졌고 제 이름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불렸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묻지 않았어요.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당신은 행복해요? 저도 제 자신에게 묻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과거의 저에게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조금 덜 착해도 괜찮아. 모든 걸 이해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걸 참지 않아도 되고, 모든 희생이 미덕일 필요는 없다고요.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이 글을 여기까지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도 예전에 저와 비슷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 없어 보이는 결혼 생활. 폭력도 없고, 큰 외도도 없고,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 삶.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하고, 어딘가 모르게 서글픈 분들. 그 감정 절대 사소한 게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이 정도면 괜찮은데라는 말로 덮일 수는 없어요. 불행은 때리지 않아도, 소리 지르지 않아도 아주 조용히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30년을 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의 제 인생에서는 누구에게도 제 삶의 운전대를 맡기지 않으려고요. 누군가의 선택을 대신 살아주지 않고, 누군가의 꿈을 대신 책임지지 않고, 누군가의 기대에 제 인생을 맞추지 않겠습니다. 사랑은 선택이지만 희생은 의무가 아니니까요. 지금의 저는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지 않고 오늘 하루가 기대됩니다. 누가 저를 떠날까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지 않아도 되고, 제 선택에 대해 변명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게 바로 제가 30년을 바쳐서 얻은 자유입니다. 마지막 한 문장. 이 글을 끝내며 이 말은 꼭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이 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 누군가는 당신 인생에서 아무렇지 않게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미리 준비하세요. 사랑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게 제가 30년을 살고 나서야 배운 가장 값비싼 인생 교훈입니다.